큰 박수로 두 분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를 이영훈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했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한 기본 100명 이상은 훨씬 넘는 거의 1000명 가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와서 일당100원 하시잖아요. 5만 2천 명 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좌파들은 딱 보니 100만이 되니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 화나게 하려면 사실 말해주면 뚜껑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펑튀기나 좀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구라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북 콘서트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하고는 제가 광화문 앞에서 또 뭐 집회 현장에 많이 뵙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고 활약하는 저희 후배 언론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인들 중에서 문재인은 공산당입니다 이렇게 한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당장 목줄이 걸려 있을 텐데 저는 문재인이나 이재명한테 얽매일 일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샤우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역사가 크게 불꽃을 피고 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혁명적인 전환을 할 때, 발상의 전환을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깔자고 하니까 들어오는 게 누구죠, 여러분? 김대중 부회장 아닙니까? 이 동네는, 저도 이 동네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장 퇴행적이고 수구 꼴통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력화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가 영어로 하면 프로그레시브거든요. 앞으로 나아간다 이 소리인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뒤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기에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핵심이 뭐냐고 설파를 했냐면요.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한국의 종북주사파들이 벌이는 쿠데타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예, 맞고요. 하여튼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진보 보수라는 말을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념을 다루는데 좌익들이 지네들을 진보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보수다, 너희는 진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확실히 해서 너희는 좌익이고 우리는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신념이나 철학적인 토대가 확고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큰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데 최근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은 이런 철학적인 변호사님처럼 쟤는 공산주의자야 확실한 이 신념과 철학적인 토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팔랑귀들이 설쳐. 이런 팔랑귀란 말 아시죠?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저기 또 맞는 것 같다. 저기 가서 저기 하면 또 이야기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야당, 지금 현재 야당인데 그 정당 안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그런 배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다음 총선에도 좀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신념이 확고하고 철학적인 게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뭐냐? 우리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그 근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헌법을 많이 이제 본따서 했고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보수의 뿌리는 그 미국의 저기 독립정신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말씀 이 탁구 치듯이 핑퐁 탕탕 치면 이 공이 잘 맞아야 재밌잖아요, 그죠? 공이 잘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생각이 비싸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라는 그 영어가 컨서버티즘이거든요. 컨서버라는 게 뭐냐면 서서히 고친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뭐 이게 때리 부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거 뭐 날만 새면은 난두대에다가 사람 목을 쳐내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장에 나가면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역사가 계속됐는데 거기에 환호하고 목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 따고 기어팅에 올라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는 뭐냐? 나폴레옹 독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한반도 주변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기 저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 여러분 그죠? 캄보디아, 폴포트 뭐 등등. 그런데 화끈하게, 화풀이 하는 데는 그게 좋지요. 근데 화풀이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초간, 상간 다 태워버리죠.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걸 본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정치가가 이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옆에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저거 저렇게 하다가 다 죽는다 해서 영국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보수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미국으로 건너가면 우리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미국의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에도 보수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보수주의는 뭐냐면요,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천황제를 지키는 게 걔들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심지어는 야수꾼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거치면서 청나라는 아주 우습게 봤어요. 한번 건투 복싱 해보니까 한번 내면 넘어가 버렸거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일본군이.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일본은 러시아를 제일 경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이 제가 방금 여쭈었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인데 그 헌법 정신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저는 여기 아까 우리 장군님 계시지만은 6.25 전쟁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기본 뿌리다. 그래서 여기에 별로 뭐 손가락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나타나서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뭐 속에 천불 나죠? 네.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속에 천불 납니다, 그죠? 지금 잘 버티셔야 됩니다. 속에 천불 나면 머리가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런 북콘서트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한번 마음을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위주로 먼저 여쭤보고, 또 우리 변호사님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드리면 좋을까, 또 이렇게 질문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원래 그 북콘서트를 준비할 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를 생각을 못하고 이거 북콘서트 날짜를 잡았는데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북콘서트하고 아주 그 날짜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여튼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가 떨어지고 저희 자유민주당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는 거 돈 안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그 계신 줄도 몰라요. 조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사건 기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동부경찰서 옆에 있는 동부경찰서도 한 몇 년 출입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 경찰청 정보관이나 시청의 동향 담당이 와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 레포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북콘서트가 이루어졌고 아주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좀 동향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시는 분 아니다. 자, 지금 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게 내란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금방 이제 사람들이 물론 우리 한동훈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지만 내란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군인이 들어갔으니까 저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헌법을 찾아보고 개헌법을 찾아봐도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국회에서 계엄 해제권이 있으니까 그 계엄 해제권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하면은 그러면은 그 국회 기능이 정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군인이 계엄령 선포하면은 당연히 군인들이 가서 각 관공서를 점령하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 때 12.12 사태, 12.6이 나서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바로 군인들이 들어와서 검찰청을 접수하더라고요. 그때 그 군인 대령이 나와서 접수를 했는데 각 관공서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참 국회에 들어간 것이 내란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네들도 찾아봤겠죠. 찾아보니까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뒤늦게 개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 계엄령이 선포돼도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또 계엄령이 선포돼도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게 지금 뒤늦게 법률 개정해놓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도 고영준 변호사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모든 신문을 미국의 폭스뉴스까지 다 뒤져서 보거든요.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사이에도 법을 바꾸는 꼼수를 뒀구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요 폭주 기관차입니다. 폭주 기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하늘에 불벼락을 맞아요. 엄청 직관입니다. 불벼락 떨어진다고요? 네, 불벼락 맞아요. 자, 그러면요 대통령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될 수가 없죠.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은 북한 문란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북한을 문란시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 답답하면은 400년 전에 영국 찰스 왕까지 들먹이면서 아니 그때는 영국은 기본적으로 현대화 돼서도 내각 체계되고 옛날도
그게 뭐 그 왕이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거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개혁은 전혀 다른데 그걸 갖다가 그 영국 황실 얘기를 갖다가 들이대가지고서는 내란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죄가 되려고 하면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헌분란을 할 목적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잘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관료 29명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탄핵 소추만 되면은 그냥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아니 그 직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니 예산을 다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대통령실 그러면은 완전히 행정부를 1년 동안 일을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번 재판하는 거 보니까 국회 기능을 잠시라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게 내란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야당은 1년 동안 행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쓰면 그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의 반란이다. 박수 치면 건강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헌분란의 목적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냥 어거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동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에 있는 선관위에 개헌문을 보냈다. 이게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국회에는 그 군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계엄령 선포 안 되어도 인사청문회나 국방위 상임위하면 군복 입은 군인들 많이 국회 출입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말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직위원재판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광희의 범위로 봤을 때 이거는 범죄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광희라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엉터리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니까 그때 새로 만든 용어가 뭡니까? 경제 공동체고 또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잖아요. 청탁을 안 했는데 청탁한 걸로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강의 폭동은 군인이 들어간 것도 최강의 폭동이 된다. 뭐 이거 자기네들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사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 하셨죠? 전교 1등 하셨으니까 사법고시도 하시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니까 판사 검사 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로스쿨 제도까지 도입이 되어서 법률인들이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정확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은. 근데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분 고향이 울진이에요. 경북 울진인데 울진에 울진 신문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발행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칼럼을 썼냐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멸치잡이 허가를 받은 멸치배는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 근데 멸치잡이 배가 그물을 쳤는데 고래가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포경선이 와서 잡아가야 된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좀 허점이기도 한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죠. 사실은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할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이리저리 찢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걸로 법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수사를 하면 내란죄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좀 수사를 했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처에다가 그 수사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그 수사를 누가 시켰겠습니까?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시켰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경찰이 들어있고 공수처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도 수사권이 생긴다. 그건 우선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이 법률상 기구가 아닌 거는 다 아시죠? 네. 그거는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그거 만들려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확실히 못 만들어서 놨어요. 그거 누가 만든 확실하게 거예요? 못 그게 만들어 놨어요. 지네들끼리 작당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역이고 불법입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민변 출신 또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사조직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법입니다. 그럼 그 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불법이고 그게 반역입니다. 그게 아니 대통령 허락도 없이 지네들끼리 조직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2.12 사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12.12 사태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함을 가지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실력이 딸리니까 하나회 멤버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거거든요.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고 사람을 모으는데 그 하나의 힘을 빌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승낙도 없이 지네들끼리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한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나도 수사권이 생긴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각 조직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기능이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다 놓고서는 얘하고 나하고 한편 됐으니까 나도 수사권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법원이 그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수사권이 있다고 본 거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재미난 거는 지기현 판사가 영장 볼 때는 영장을 처음에 기각했지 않습니까? 영장 볼 때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놓고 요번에 판결할 때는 공수처에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법제 연구를 보면은 옛날에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소련에서 이게 형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의 그런 자본주의나 제국주의의 형법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 형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을 촘촘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형법 같은 거는 그동안에 절도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뭐 그러다가 직장에서 이건 남의 돈을 몰래 빼가는 거 배행죄도 있어야 되겠다, 횡령죄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률 체계가 잡혀갔는데
소련에서 갑자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형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썼느냐.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무조건 죄가 성립된다. 무조건 죄가 성립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유사한 죄를 정한 법조문으로 처벌한다.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이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면 내란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보다 소련의 그 공산주의 형법 만든 것이 훨씬 더 현명했다고 봐야죠. 저 작년 3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잖아요. 그때 지기현 재판부가 그 석방할 때 선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다루는데 보도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 라고 해서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주는 거예요. 지기현 재판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말이 뭐냐면 직접 관련성.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가 뭔가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까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니 그 말도 우스운 것이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무슨 죄를 져도 수사도 못하고 그 기소도 못해요. 그런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가 발견이 돼가지고 관련 인지해서 같이 수사했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경우에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냈는데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든 무슨 죄로 수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재인에 대해서 무지개 많이 고소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경찰서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지 그게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태까지 그래서 불소추 특권은 소추만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냥 그게 법리가 돼 있거든요. 그 법리가 돼 있는 거를 새삼스럽게 무슨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러면 변호사님 그럼 요대 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이재명도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맞습니다. 수사는 얘기해요. 수사하고 소추만 안 하면 된다는 건데 지금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간사한 사법부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예시키로 판이 환송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작년에 5월 1일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다 유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형만 선고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이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한 연기한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5개 재판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불소추 특권이 소추만 못하는 거지 수사도 못하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도 판결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진행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그 헌법에 되어 있는 것도 깔아뭉개고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재판을 못한다 하고서는 덮어버린 사람이 이번에는 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거는 소추만 못하는 거고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있어서 수사를 했다. 이런 진짜로 이런 말이 안 되는 이걸 뭐 교원 영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법원 하는 일이 너무나 지금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꺼져라고 할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꺼져! 말도 안 되는 재판부. 여러분들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재판부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멸치잡이 허가를 줬는데 그걸 줬더니 고래가 잡혔어요. 그럼 고래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래 잡는 포경선한테 쟤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무리하게 그물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고래를 잡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수협에 위판장이 내놨더니 야 괜찮아 너 포경선도 해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꺼져!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변호사님 네? 뭐 불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연 재판보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종이 울리네요. 개혁문이 여의도 국회를 갖고 또 한 군데 어디 갔죠? 선관위를 갖습니다. 선관위하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는 경기도 과천 수원을 갔거든요. 그 영상들 뉴스에 나오긴 보셨죠? 그 트럭도 막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왜 지연재판부는 분명히 개혁문이 여의도에도 갔지만 선관위 과천 수원에도 갔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유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탄핵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든 안 믿든 그 믿고 안 믿고는 변론으로 하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를 알아야 이게 지금 대통령이 북한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했는지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냥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 국회만 보낸 게 아니라 선관위에도 보냈고 그런데 선관위 얘기는 싹 터졌어요. 전부 탄핵 때도 그렇고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대통령이 그걸 보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게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똑같이 법원에서도 일체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규명할 노력을 해보든지 전혀 그냥 다 마치 처음부터 계엄군이 선관위에는 전혀 가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 시작할 때부터 개시할 때부터 또 증거 수집 절차, 또 재판 진행 절차, 또 영장 집행 과정 이게 전부 다 엄청나게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소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온갖 논리를 다 끌어내 가지고 궤변을 끌어내 가지고 지금 유죄를 인정하고 또 뭐 무기징역이 뭐 어린애 장난입니까 지금 평생을 절을 한 번 평생을 살아보라 그러죠 그게.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런데 누가 또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판사도 그렇게 하는 게 양심에 꺼려가지고 몇 군데다가 자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넣었다. 그런 말도 누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 방해가 없었지 않느냐. 그죠? 군이 출동한 건 사실인데 국회의원들이 한 4시간 만에 그냥 표결해서 해제시켰잖아요. 그죠? 표결 방해가 없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한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재판이다. 이걸 이렇게 되면 2심, 3심 가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 좀 다툴 수 있습니까? 아까도 지금 요번도 지기현 판사에게 보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무슨 관료들을 29명씩이나 탄핵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을 해버리니까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하니까 도대체 경찰이고 검찰이고 대통령실이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도.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것 같아도 그런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돼 가지고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국회에 군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란죄다. 그 목적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은 그거를 감안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 조합 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서 너는 내란죄가 인정되니까 무기징역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대표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죄송합니다. 콘서트 중에 좀 미안해서 원래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해 주세요. 사회자는 어떻게 하세요? 사회자는 왕이다. 주문 대로 먹고 잘 따라하세요. 주문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제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좀 불편하지 않으시게 지루하지 않으시게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작년 1월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동훈 공수처가 제가 이 부산에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동훈부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한다. 부산 출신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 안 합니다. 특정 부분은 또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도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자,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가 영장을 처음에 중앙지검에 넣었다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쇼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지검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영장이 한번 기각돼 가지고 재청구로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서는 안 되고 왜 재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밝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서구지방법원에 가서는 처음 영장 청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서 오면은 그거는 법에도 위반되고 그러니까 법원을 기망한 거죠.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결국은 국민을 기망한 거고 그래가지고서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장 쇼핑이라고 했는데 원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중앙지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끝까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했죠, 처음에.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청해서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 왜 갔느냐? 서부지방법원은 법원장서부터 그 차선까지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서부지법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짜고 서부지법에 우리가 가서 영장 청구하면은 내주겠느냐 승낙을 받고 가가지고서는 영장 청구해서 영장 받은 겁니다. 이게 야바위꾼들이지 이게 법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저 박수방 씨가 그러면 너를 두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씩 샤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꺼져! 그리고 좀 변호사님, 땅굴 영장이라고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하려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뭐 이렇게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허가가 잘 득해지지 않아가지고 그쪽 관계자를 살짝 불러가지고 뭐 도장을 찍어서 땅굴로 훔쳐가 보냈다는 그건 또 어떤 절차를 가져가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부대 사람을 불러다가 했는데 그것이 그 군부대 관할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실의 관할이지 군부대 경비대의 관련자를 불러가지고 겁을 줘가지고서는 서명을 하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하여튼 붙여가지고 그걸 하여튼 그것도 사기꾼이고 야바이죠 그것도. 예. 아유, 막 악인입니다. 야바이꾼에게는 벼락이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이렇게 여러분들 참 쉽죠? 이해 잘 되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처럼 어려운 이 법리적인 해석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일단 감사합니다. 어렵게 하면 졸고 이거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반란이라고 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책 전체가 왜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의 반란이냐라고 쓴 그 내용의 그 책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고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가 아까 저기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들을 갖다가 탄핵 소추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은 공무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이 마비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하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보나 또 아까도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이 완전히 그런 불법적이고 반역적이거든요. 수사하는데 아까 안 나온 얘기를 보면은 경찰청장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누구 허락 받고 누가 구속했습니까? 경찰 밑에서 지네들이 밑에서 경찰 3위, 4위가 경찰 1위, 2위를 갖다가 최고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건 대통령 승낙도 없이. 이게 반란 아닙니까? 이게 반란. 이게 반란인데 그 반란을 지네들이 스스로 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지시하니까 그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수사 과정이 이렇게 불법성, 반역성, 또 탄핵 과정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선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은 탄핵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 의견 따로 또 헌법재판소 재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의결이라는 그런 정치적 결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라는 사법심사 이 두 가지가 이게 쭉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사람별로 탄핵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별로 사안별로
상원 하원에서 논의해가지고 탄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탄핵 대상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뇌물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 가서는 뇌물죄를 빼버렸고 그리고 요번 윤석열 대통령 때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겁먹어서 그 국힘당 의원 12명이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용이 그 소추 사유가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내란죄로 해가지고 국회 의결을 걷고 의결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를 빼고 그러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국회로 돌려보내서 내란죄가 빠진 상태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헌법재판소 와서 재판이 재개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그 법칙인데 이거를 지네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네들이 수적으로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니 뭐 마치 내란죄가 빠져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지네들만 알고 국민들은 완전히 그 바보 무식쟁이 개되기도 아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내란죄를 빼서 했더니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느냐 그랬는데도 그냥 헌법재판관들은 지네들은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뭐 그렇게 빠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법리상 이론상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들으시니까 북한한테 오시면은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죠. 일단 합니다. 네. 정규 일단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 반역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아까 경찰 서열 3등, 4등이 1등, 2등을 잡아놓은 거예요. 혹시 경찰 정보관 아십니까? 저 뒤에 있나? 기록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지네들이 했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고 벌써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비사회가 일일위를 이거 자기 개통상에 두고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개통상의 허가를 안 받고 옆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청장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구속한 겁니다. 이게 하극상이고 반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공조수사본부도 얘기했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법상의 기구가 아니고 지네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너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조수사를 하자. 그래놓고 공수처가 여기 경찰을 끌어왔으니까 나도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생겼다.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법리상으로 그게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만드는 것도 대통령 승낙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 승낙 없이 지네들끼리 만드는 것이 반역이고 불법이죠. 그리고 경찰 3, 4위가 1, 2위를 지네들이 체포 구속한 그것도 반란이고 불법이죠. 요런 걸 뭐라고 하냐?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맞습니까? 콩가루. 뭐 경찰청에 보면 큰 무궁화 뭐 2개씩 3개씩 달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꺼져! 많이 꺼져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우리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 소추 투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사실상 구결도 안 한대. 구별됐죠. 우원식이가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한번 기각이 되놓으면은 동일 회기에서는 다시 그거를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졌어. 아니 이 투표는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걸로 쳐. 그러고서는 지네들이 했는데 국회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각이 됐는데 아니 이거는 표결이 없었던 걸로 치고 그러고서는 다시 또 표결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교범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헌법재판소 규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건식이가 그걸 우겨가지고 이거는 과반수다 하고서는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또 그거를 국회의장이 했으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무슨 헌법이 이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번 더 소리 샤우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 샤우팅을 하려면 열받아서 주무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악연이 있었나요? 근데 12월 6일부터 14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렁이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지렁이 글씨. 지렁이 글씨.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가 나타났고 박종근의 인원이 나타납니다. 인원. 여기 우리 장군님들 계시지만은 저도 그때 누군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이 대표 인원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군인을 지칭할 때 인원이라 한다. 민간인을 인원이라고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박정근이가 처음에 이야기한 인원이라는 것은 국회 안에 들어간 군인들을 민간인단으로 충돌하지 못하게 빼내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박종 군에 있을 때 직접 상관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병주가 어떻게 별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군님들 아니 우리 김병주가 우리 윤병관 대장님이 보좌관을 했었는데 그렇게 불편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또 박선원이라고 아시죠? 민주당 국회의 박선원. 박선원 이사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배지가. 근데 거기 옆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박정근 특수전 사령관이 인원이라니까 국회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 다 찍혀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짰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정치권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친한파들, 한동훈 친한파들이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면서 탄핵에 찬성하게 만드는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닌가요? 공포감 때문에 했는지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계엄을 한다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병주나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기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게 딱 계엄을 일으키면은 몇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계엄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많이 떠들었었죠. 8월까지 김민석이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12월서부터 8월이면 넉 달 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지네들은 벌써 CPX가 다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선원이는 뭡니까, 이 1심의 간첩단 사건 때 그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김승규 국정원장이 1심의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박선원이가 연결돼 있는데 박선원이를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그 당시 문재인이가 아니 그건 안 돼. 노무현이가 그건 안 돼. 당신이 그만둬 해가지고 김승규 국정원장이 잘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좌익 사회에서는 박선원이가 아주 대단한 지입니다. 그게 이 박선원이라는 자가 쌍의 그걸로 갔죠. 총영사를 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국정원 해외 담당 2차장. 쉽게 미국으로 CIA 해외 담당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젊은 시절에 경력이라고는 화염병치도 던지고 쇠파이프 흔들고 만체제 활동한 게 전부인데 이 좌파 정권이 들면서 샹하이 총영사도 하고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도 하고 기조실장도 하면서 완전히 국정원 실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자가 최근에 고성국 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또 고성국 박사 좀 또 모셔달라 하나 그런 지금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결국 정치권 특히 국힘 쪽 이야기를 좀 하면은 국힘 쪽에 뭐 사실 한동훈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잘 써먹었던 말 중에 하나가 수평적 당정광이잖아요. 수평적 당정광. 근데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한테 수평적 당정광 이야기 안 하던데요. 왜 그렇죠? 이재명하고 정청래도 저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청래는 사실 이재명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박찬대인가요, 그때? 박찬대로. 박찬대를 밀었는데 졌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끌어온 그는 호남의 선거 전략이잖아요. 호남에서 경상도 사람을 데려다가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정권을 계속 잡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서는 이제 그런 호남의 전략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우리 영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도 지지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계속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계속 지금 호남 당 위에 경상도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세우는데 대통령을 세워서 정권을 잡았으면은 정청래는 이제 이재명이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정청래는 지가 중요한 거는 지가 당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공천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미루었던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정청래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약올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면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질문도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 많이 안 받습니다. 한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이 북콘서트 준비하시면서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꼭 이 책을 읽으실 독자들을 위해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걸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저는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책 쓰는 걸 못해요. 이 책 쓰는 거는 장영관 씨라고 공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문재인이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간첩 그리고 이제 이번 이재명의 반란까지 썼는데 처음에 문재인이 정책을 쓸 때까지는 저는 그냥 감수자로만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간첩 이렇게 쓰려니까 본인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저자로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저자 로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쓰기는 장영관 씨가 다 썼고 저는 이제 감수를 하면서 몇 군데 잘못 알고 있는 그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 국내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못된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잡아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글쓰고 그러는 건 게을러서 잘 못합니다. 그분이 다 쓰셨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요점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아까도 제가 인사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처벌 이것을 나중에 정사로 알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사가 아니면은 나중에 그 국민들이 이 당시에 신문 쪼가리 다 뒤져가지고 저거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상을 총정리해서 이것을 좀 정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그 좌익사관에서 쓰여진 그런 판결이나 그런 것들을 정사로 보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이 좌익 세력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일시 잘못했지만 진짜 정확한 역사는 바로 이 지금 이재명의 반란이 바로 정확한 역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플로우에 한 3분 정도만 제가 질문을 받겠어요. 사회자에게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손 들었었던 우리 예. 저는 대표님인데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하세요. 왜 윤석열 질문을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시고 하세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송금에 현대건설 사장 마치기 삐고 노무현이가 대북 송금하자 이래가지고 그 민주당 실세들이 다 탈당을 했거든요. 하나가 김경재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통치 권한이다 내 통치 권한이다 했는데 이번 윤석열 개헌법은 통치 권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통치권에 해당하죠.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입니다. 개헌 선거권이. 왜 그거를 변호인들이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주장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 주장을 해도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돼 있어요. 그 진지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진지전. 예. 그 진지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전부 무슨 예술, 문학, 무슨 언론 할 거 없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금 좌익 세력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국회에서 못 이기니까 국회 저놈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지? 예. 그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답이 저도 될 수도 있겠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아주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점을 하나만 가지고 이걸 전부 일반화해서 말씀하셔도 곤란해요. 그죠? 말 한마디 이거 꼼투리 잡아서 막 유튜브 하면 실시간 댓글 달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해요. 지금 애국우파 진영을 보면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다고 저는 아주 느낍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입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앞에 먼저 그러니까 마이크 이쪽으로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기도회 전국 청년합회 부사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재전쟁인데 이 천재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서울서 거짓말이고 영어 혼란 전술이고 뒤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 전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역으로 때리라 그때 있고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제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란에 관해서는 국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국가를 정복하다든가 파괴하는 행위가 말이거든요. 백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복하겠습니까? 업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파괴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잘하기 위해서 개헌을 선택하고 대통령 권한을 사실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오늘 고용적으로 변호사님 좋은 말씀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오늘 저 여성분 한번 하십시다. 저 여성분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 질문하시기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념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어떻게 전 국민을 모아놓고 강의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제 강의를 우리 전 사무총장님이 녹취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누가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그걸 보시면은 이념 공부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들이 198명으로 부정선거로 숫자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좀 주물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을 이기려 하면 무조건 부정선거를 하지 마라. 이걸 계속 밀어놔야 돼요. 그들이 제일 잘못한 게 부정선거 때문에 60명의 이재명 자체도 부정으로 걸렸거든요. 같이 나온 사람 중에서 이재명이 표가 작았는데 자기 올렸다 아닙니까? 네,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야 할 길은 부정선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선관위 해체해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단일투표라. 대만처럼 단일투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침 6시에서 오전 7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통해서 바로 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고 오죽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투표만 해야 된다. 사전투표 5일간 동안 통을 다 우리가 다 잡아놓고 적응하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되는 것은 부정선거 하지 마라, 사전투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단일투표 해라, 그 다음에 단일 개표해라. 지금 그걸 계속 물어 나가야 됩니다. 그 60명이 원래는 국힘당에 다 와야 될 사람이에요. 국힘당에 와야 되고 국힘당이 훨씬 숫자가 많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입법 사법인데 다 쪼글러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부정선거 선거를 외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했고 이제 본인의 설명입니다. 그죠? 지난번 선거 때 강남구청입니까? 거기서 투표 참관인이 자기 남편 주민 쪽으로 투표를 하고, 그죠? 오전에 성공했어요. 오후에 또 딱 좀 있다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주민 쪽으로 투표를 하려다가 잡혔죠. 그 누가 잡아낸지 아세요? 투표 참관인이 잡아냈어요. 그 투표 참관인은 자유혁신 소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들은 말이에요. 이거는 들은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투표 참관인을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 시끄러우시죠? 불만이 있습니까? 저한테? 국민의힘에서도 투표 참관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투표 참관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과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참관인 하면
25만 원인가 준대요. 그게 그 당협위원장을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민원들이랍니다. 그거 시켜달라고. 그걸 시켜주면 잡아내야 되잖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매의 눈으로 보고 누가 이 장난을 진짜 잡아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투표 참관인이 잡아낸다고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말로는 부정부정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데 실제로 투표 참관인이 앉아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놀고 있어. 알바비 10만 원씩 5만 원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 참관인으로 가신 분들은 정말 내가 오늘 한 명이라도 잡아내겠다 생각하고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분 투표 참관이라면 잡아낼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세 분까지만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남자분 한 번 더, 모자 드신 분, 질문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저는 국부정위원회 대표 한상무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타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고 변호사님께 말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는 말씀드리고 지방선거가 3개월 잘 남았는데 야사당하고 국민당하고 지금 연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당이 연계 투쟁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못 보셨나요? 예. 국힘하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어저께 장재혁 대표가 내란죄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보고 나서 지금 엔토 파도서 지금 배신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야당하고 전 국민의 지금 탄핵 반대하는 이 세력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지금 드러냈거든. 그리고 저 40개 이상의 유튜브 연합이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번 자파를 무너뜨리고 한다 하는데 지금 자유민주당이죠. 이쪽에서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냐. 그 다음에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밀리고 쓰나미 옵니다. 이기에 대한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방법 하나로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한번 지난번에 사당이 합의해서 연대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이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재판 재개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심 무죄,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인가 그렇게 나왔는 거를 2심에서 무죄 내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아니다 유죄가 맞다고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 양형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당들은 3월 달부터 매일 평일에 각 당이 돌아가면서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든지 집회 형식으로 하든지 1인 시위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재판을 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좋은 거는 이번 지기현 판사가 하면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그냥 그 소추만 하지 말라는 거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조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기가 더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난번에 미국의 모스탄 대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바닷물을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바닷물을 봐라. 바닷물 염도가 3.5%다. 그래서 이렇게 그 3.5% 염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정화돼서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전 국민의 3.5%가 집회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회에 나오면은 그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순전히 바닷물만 예로 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관련 저서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엘리카 체노에스라는 분이 그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독재 정부에서 국민들이 항의 집회를 해가지고 무너진 사례를 쭉 연구를 했는데 국민의 3.5% 우리나라로 보면은 175만이죠. 5천만 원을 봤을 때 나와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면은 그 정권이 무너질 확률이 80%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폭력적으로 바뀌면은 성공할 확률이 50%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저기 광화문이나 이런데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모였다 헤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은 그래서 전 국민의 3.5% 175만 명이 모일 수 있으면은 이 정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 이재명이가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이재명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무지개 미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건수만 생기면은 미국이 협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재개되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국민 3.5%가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한 4분 정도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오영주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궁금증이나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자, 여러분 휴대폰을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뭐냐면요. 절 모르고 시조하면 안 됩니다. 절 모르고 시조. 자, 오영주 TV. 자, 유튜브 다 열어보세요. 유튜브 좀 열어보세요, 지금. 오영주 TV 구독을 하세요, 지금. 구독했습니까?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래놓고 집한테 다 까먹어버려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좌익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말아먹기 위해서 90년간 작전 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 자, 나 구독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개 뜨는데 네. 하나는 사진, 하나는 저 이미지. 2개입니다. 2개를 다 뜨고요. 오영주 TV를 치면 2개의 채널이 뜨는데 하나는 얼굴 사진, 하나는 저 이미지. 하나는 얼굴 사진이고 둘 다 눌러주시면 제일 고맙습니다. 예. 앞에 골뱅이가 눌러요. 아니 둘 다 눌러주시면 제일 둘 좋습니다. 다 눌러주면 돼요. 예, 둘 다 눌러주세요. 저는 이 클로징 멘트로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죠. 공감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샤우팅을 하셔야 돼요. 소리.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하면서 있잖아요. 맨날 투정부리면 안 됩니다. 일단 말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을 써야 됩니다. 몸을 어떻게 쓰느냐? 자, 손가락 지금 빨리 지금 몸 쓰고 계시죠? 네. 그리고 광화문에 가서 피켓 들고 서면에서 집회하면 몸 쓰시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오영주 TV에 쏘세요. 네? 슈퍼챗도 쏘고 후원도 하시고 말과 몸과 돈이 세 개가 함께 돌아가야 변합니다, 여러분.
제 부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영풍 TV에도 많이 좀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기로도 말을 못했는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영국 TV는 슈퍼챗 안 받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시간 고영주 변호사님 모시고 북 콘서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변호사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최주 우리 인터뷰 드리겠습니다.